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 드립니다. 2주에 한 번씩 모시는 오늘의 전문가, 경제학 박사로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고요? 네. 네. 아니 그런데요, 의원님 지난번에 약속 주셨잖아요. 서울시장 후보 출마하실 거면 뉴스 하이킥에서 공개 발표를 하시겠다고. 왜 아직까지 발표 안 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조금 더 남았습니다.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까, 시간이? 네. 아,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남은 고민의 지점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주변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하려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주변에서의 어떤 그런 예, 뭐 이런 일이 출마라는 것도 그렇고 선거 예. 과정도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예. 여태까지 저와 같이 이제 16년의 정치를 저를 도와서 해오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야 되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결정되면 꼭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그 신용대출, 네. 고소득자 대상 신용대출 규제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에서 오늘 30일부터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을 제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30일 전에 규제 일어나기 전에 신용대출 받겠다 이런 분들이 은행 온라인 창구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뉴스 보니까 뭐 어제 오늘 사이에 벌써 3-4배가 늘었다 그래요. 신용대출 받겠다는 분들이. 대출 신청이요. 예, 그러니 네. 뭐 이게 얼마나 지금 민감한 사안인지 보여주는데 일단 연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이 네. 1억 원 이상의 이제 신용대출을 받으면 예. DSR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원리금 총액을 전부 합해서 그게 이제 연소득 대비로 40% 밑으로 가야 된다. 이런 규제를 새로 들여왔어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신용대출이라는 거와 담보대출이라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집을 사거나 할 때 했던 거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우리가 주담대라 그러는 거잖아요. 네네. 집을 저당 잡히고 그 집값이 10억이면 거기 한 4억 정도를 빌리는 주로 이제 담보대출이 익숙하신데 신용대출은 뭐냐. 직장이 안정적으로 있고 월급이 얼마 나오는지 이게 보고서 이 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직장이 이 정도 안정적이면 이 사람은 얼마를 빌려주면 되겠다. 대충 월급의 일정 비율을 빌려주는 거죠. 네.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주로 이제 연소득의 한 1.5배 정도 은행이 빌려주는 게 통상 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한 8천만 원 정도 소득이면 1.5배 정도 한 1억 한 2천 빌릴 네. 수 있는 사람이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원리금 합해서라 그러는데 이게 원리금 합해서 DSR이라는 규제가 다들 새로우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DTI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DTI. 근데 이제 이 DTI라는 거는 원리금 합계이긴 한데 거기는 담보대출 원리금만 넣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에 합계가 자기 소득이 얼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여태까지 주로 그게 60% 정도 했었어요. 아하.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이걸 지금 DSR이라는 거는 주택담보대출만이 아니고 뭐 자동차 신용대출도, 할부금 예. 뭐 온갖 거 신용대출 그러니까 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심지어 애들 학자금 대출까지 받은 모든 대출이란 대출을 다 원리금을 합하는 거예요. 대출의 총액을? 모든 대출 어떤 대출이든지 간에 모든 대출 심지어 예. 자동차 할부금도 이거 사실 대출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것까지 다 넣는 거예요. 다 넣어서 40% 미치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센 규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이제 다들 놀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11월 30일부터는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29일까지 돈을 빌리면 이 규제 적용을 안 받아요. 아하.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이제 29일 전에 돈을 빌리려고 지금 이렇게 은행 창구가 불이 나는 거죠. 예.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합해서 예. 요 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집을 사면 대출을 즉각 갚아야 돼요. 1년 이내 집을 사면 즉각 갚아야 된다고요? 예. 어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네. 다들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집 사지 말라는 규제구나 하하. 이렇게 받아들이죠. 예. 네. 이런 어떤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그 뭔가 조금 비판적인 견해를 주셨는데 다른 쪽에서는 소위 영끌이란 말이 나오고 있듯이 너무 대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고
특히나 집을 사기 위해서 이것저것 신용이고 뭐 다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집을 사고 나중에 그러다가 뭐 개인 파산이라든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영끌막을 막기 위한 조치냐 아니면 개인의 경제적 선택에 대한 규제냐 부당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집값이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한 중위값이 한 서울 아파트로 치면 한 6억 했잖아요. 예. 지금 한 10억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6억이면 몰라도 10억이면 이제 저축해서 집 사는 거는 물 건너간 세상이 불가능하죠. 돼버렸어요. 일반적인 직장인이. 예. 예. 누가 월급을 저축해서 10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집을 살려면.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불안한 거예요. 빚을 내서 집을 사야겠구나. 그러니까 영끌이 나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 막 집값이 오르는 이 추세를 보면 3년 만에 막 50%씩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을 기다렸다가 또 50%가 더 올라버리면 아하. 이젠 빚을 내도 내가 수도 없는.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빚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 다들 불안해서 그럼 하루라도 빨리 빚을 내서 사야 되겠다. 이렇게 불안함에 내몰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 패닉 바잉, 영끌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아니 내가 집값을 올렸나? 정부가 정책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집값을 올려놓고 우리를 영끌과 패닉 바잉으로 내몬 게 누군데 그래서 지금 빚이라도 내서 집을 사겠다는 건데 빚도 못 내게 집 막아버리면 그럼 부모 잘 만나서 현금 있는 사람들은 집 사고 그러면 나는 흙수저로 무주택자로 있는데 나는 이제 빚도 못 내서 그럼 집도 못 사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또 하나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그런 신용대출 규제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영끌해서 스스로가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 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용대출 규제를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이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이제 인터넷에 하는 걸 봤어요. 이거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까봐 미리 막아주는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거다 정부가.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논리인 게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일 뿐만 아니라 이 초저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거보다 이 정부 문정부 들어와서는 굉장히 신용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네. 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담보대출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 소득의 60%씩 해주던 허용해주던 거를 이제는 모든 대출을 다 합해서 40% 이하로 하니까 사실 자기 소득의 원리금이 40%쯤 되면 못 갚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못 갚는 일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부채를 못 갚아서 이게 부도가 나고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네. 안정적이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그게 가계부채가 폭발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흔들릴까 봐 이런 신용대출 규제를 한다. 이런 논리는 지금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아까 정부가 이제 한 것 중에 마지막에 이제 정부의 속내가 들어있는 대목이에요. 이런 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집을 사면 대출을 즉각 회수해버리겠다. 네. 빚을 갚아야 된다. 이 얘기가 집 사지 말라고 이 대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나름대로 집을 사지 못하게 하려고 빚내서 집 사지 못하게 하려고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이런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 안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동산 규제예요. 네. 그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의 진짜 목적은 집값 안정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효과도 집값 안정이나 효과는 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집값 안정을 이 정부가 명목으로 들고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집값 안정도 못 가져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수저 무주택자들을 완전히 그냥 진짜 벼랑으로 내모는 자괴감은 말할 수 없이 정부가 현금 부자들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집 사게 냅두고 오히려 그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는 이제 빚도 못 내고 집도 못 사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내팽개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집값을 안정을 못 시킨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그렇지 않은데요. 않은가요? 예. 수요라는 게 네. 이렇게 윽박지른다고 없어지는 게 수요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든 예. 찾아낸다. 왜냐하면 23번의 그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를 계속 억누르는 정책이었잖아요. 네. 그게 작동을 했으면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를 않죠. 근데 이 수요라는 게 두 가지 수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진짜 실제 수요로,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는 게 새 집을 원하거든요. 예. 우리가 계속 소득이 오르고 우리가 살기가 훨씬 편해지고 뭐 IT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가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취향 자체가 자기 개인의 취향을 굉장히 중시하는 우리 가치관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도 내 취향에 맞는 집을 원해요. 산업화 시대에 굉장히 똑같은 집 대량으로 많이 공급했던 그거 60년, 70년 낡은 집, 노후화돼서 불량주택이 된 유통기한이 지난 집, 그거 지금 원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 집이 계속 공급되고 새 집을 원하는데 그 수요를 야, 새 집 원하지 마. 그런다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수요를 아무리 억눌러도 이 수요는 없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내 집을 마련을 하고 싶은 수요가 있는데 내 집을 마련하지 마. 빚 내지 마. 이렇게 한다고 그 수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수요를 아무리 눌러도 이거는 다른 쪽으로 또 수요가 이렇게 풍선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 다른 쪽으로 이게 분출이 됩니다. 예. 그런 거는 결국은 원하는 집을 늘려줘서 이 수요를 해소해줘야지 공급은 안 공급 확대. 늘려주면서 예. 계속 누르기만 한다고 없어지지 않죠. 네. 네. 신용대출 규제 문제는 그 정도로 살펴 정리하고요.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문제가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24%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4% 더 내려서 합법적인 대출의 최고 금리는 연 20%로 못 박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자면 너무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특히나 이제 이게 제1금융권이라고 하나요? 은행에서 잘 못 빌리시는 분들께서 제2, 제3금융권으로 가실 때 이자 부담이 높으니 서민들을 위해서 깎아주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낮아진 금리의 혜택을 못 보고 밀려나서 결국 고리대금이나 사채 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 이런 양론이 맞붙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면이 다 있죠. 그렇지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법정 최고금리는 내려줘야죠. 제가 사실 초선이 됐을 때 국회 가면 이거 꼭 해야지 했던 것 중에 이게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시 66% 하던 법정 최고금리를 30%로 내리는 법안 냈다가 예. 국회에서 쫓겨날 뻔하고 회의장에 막 자리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 뜻을 못 이뤘어요. 하도 반대가 심해가지고. 네. 결국 제가 재선일 때 30%로 내리는 거는 이루어졌는데 이제 20%로 내리는 거잖아요. 예. 전 이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혜택을 보지만 네. 또 일부는 20%에 못 빌리고 네. 이제 20%면 너한테 못 빌려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데들이 많잖아요. 예. 왜냐하면 연체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권이 안 빌려주려 그러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예. 20% 갖고는 우리가 도저히 수익을 못 남긴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안 빌려주면 이분들은 불법 채심하는 사교문건으로 가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정부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하. 정부가 예. 이런 분들에게 무조건 빌려주고 무조건 이 사람들이 연체했을 때 그걸 돈을 메꿔주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 그라민 뱅크라고 굉장히 유명한 방글라데시에 시작한 그런 소액금융 제도가 있습니다. 네. 악성 채무자가 있거든요. 돈을 안 갚는 사람이 있고 못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못 갚는 사람과 안 갚는 사람은 구별해서 대해야 됩니다. 무조건 못 갚는 사람은 정부가 계속 이런 사람을 돕고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채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필요한데 네.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분명히 구분해서 네. 정부가 분리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하. 그게 그 소위 말하는 장발장은행, 뭐 주빌리은행 네, 비슷한 주빌리은행, 예. 그렇죠? 그런 접근이죠. 예, 제가 굉장히 가까운 예. 선배가 하는 거라 저도 많이 그러신가요? 예. 자, 그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만약에 이제 법정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리게 될 경우에 지금 나온 수치 중에 하나를 보면 3만 9천 명 정도가 네. 결국 대출 심사에서 탈락해서
불법적인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거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 의원님 말씀은 그 3만 9천 명 정도를 정부에서 어떻게든 국가에서 어떻게든 이분들을 이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3만 말씀이죠. 9천 명 중에 못 갚는 사람과 안 갚는 사람을 어쨌든 분리해야 됩니다. 이분들 중에서도. 예. 네, 왜냐하면 네. 그 3만 9천 명이 다 안 갚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못 예. 갚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못 갚는 사람들은 정부가 도와줘야죠. 네. 근데 그 중에 다 도와주면 안 되죠. 안 갚고 버티는 악성 채무자들이 있는 거니까 예. 그 사람들은 무조건 정부가 다 갚아주고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갚도록 어떻게 예. 추심을 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가 사실 말하면 조금씩 소액을 빌려줘가지고 갚게 유도를 하고 잘 갚으면 조금 더 빌려주고 아하.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네. 유도해 가야죠. 네. 자, 그런데요. 아시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도 너무 높다. 법정 최고금리 10%로 확 낮춰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법정 최고 금리가 높은 거는 뭐 저도 일견 동의를 하지만 예. 그 이재명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기본 대출에 대해서는 저는 좀 걱정이 많은 게 네, 기본 대출. 무조건 기본 예. 대출을 해주고 예. 안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정부가 그걸 메꿔주고 이러면 못 갚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안 갚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메꿔주는 게 대해서 아하.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도덕적 해이 예, 회의도 문제가. 생기고 예.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재정이 한없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더 네. 문제는 안 그럴 사람들을 계속 이제 안 갚게 만드는 나쁜 버릇을 들이는 것도 문제죠. 예. 갚게 만들어야죠. 아하. 그래서 안 갚는 사람과 못 갚는 사람을 구분해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님의 기본 대출은 못 갚는 사람과 안 갚는 사람을 섞어버려가지고 구분하지 않고. 예. 음흠. 그래서 다 안 갚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앞서도 계속 짚어드렸지만 최고 금리를 받는 분들 현재 24% 또 내린다면 20% 혜택을 받으실 분들 이분들이 대개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현재 뭐 얘기를 보니까 한 15조 정도 되는데 한 300만 건 정도 300만 건. 그 대출이 있다고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그 정도 선이면 300만 건이면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래도 대충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네. 그 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다 악성 채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부당하게 최고 금리를 적용받는 분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문제는 뭐냐면 정말 이분이 갚을 능력이 있냐 없나 신용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 안 하고 아하. 이 사람의 실적이 과거에 잘 갚았다는 실적이 없으면 자기들이 평가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최고 금리를 적용을 과거의 해버려요. 실적만 보고. 예. 과거의 실적이 예. 갚은 실적이 없으면 그냥 최고 금리를 적용해버리는 네. 약간 부당하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이렇게 개선해야 하면 안 되겠네요. 돼요. 예. 뭐 네. 예대마진 금리만 자기들 그냥 받아 네. 먹으면서 아하.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장사를 하는 금융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 여야 구분 없이 이 문제는 꼭 함께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화요일 구독경제 이혜훈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